네, 노동자연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대의원 협의회 준비기간 회원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원 토론회 첫 주제는 바로 2021년 경제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위기는 올해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한 주요한 쟁점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 상황과 또 전망이 어떠할지라고 하는 문제는 계급투쟁의 조건이 어떠할지를 논의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에서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 분석하고 또 주장을 해오신 두 동지를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 텐데요. 정선영, 강동훈 동지입니다. 그럼 먼저 정선영 동지의 발제를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게 이제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경제 성장률의 실질 GDP 성장률의 퍼센트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4% 이하로 떨어졌던 해가 1930년대에 여러 번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1940년대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후에 단 한 번도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이제 0.1%, 마이너스 0.1% 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이지 1930년대와 같은 그런 마이너스 지금 4.4%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IMF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3.3%를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IMF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이처럼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비롯했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마비가 됐습니다.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막대한 규모의 통화 정책을 쓰고 또 재정 지원을 하면서 위기가 금융위기로 금융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간간히 막았습니다. 또 이후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했고 또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처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위해서 공장과 회사 등을 가동시키는 이제 그런 생산을 재개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윤을 위해서 이처럼 경제활동을 재개한 결과는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게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제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나타낸 그런 표입니다. 보면은 사실은 끊이지 않고 상승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확산세를 이야기할 때 지금 재확산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마르크스 21의 장호종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1차 유행 기간이다. 이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1차 유행 기간이 이렇게 한 차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종류의 더 이제 발전된 바이러스가 새로 등장했을 때 그게 2차 유행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차 유행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종의 굴곡을 그리면서 이제 계속 확산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IT 제품 등 상품 수출은 부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지만 소매나 음식, 숙박, 관광, 항공 등의 서비스 산업의 위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심각한 불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의 주류 경제 기구들은 경제가 2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에 V자형 회복을 할 것이라 하는 전망들을 했었지만 이것이 틀렸다 하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현재 물리적 거리두기 조처들을 다시 강화하면서 경제 회복이 더욱 더디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 전망치보다도 지금 올해 그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그 경제 전망치들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이 백신이 그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리고 만약에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그런 백신이 개발이 돼서 대다수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면 실제로 지금과 같은 경제 마비 상태가 풀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백신 개발은 철저히 거대 기업들의 이윤 논리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백신이 어떤 상태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이나 효과성을 검증할 진정한 민주적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윤 논리 때문에 이 백신의 가격 책정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이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싸게 백신 가격을 책정한 곳은 4,500원, 한 번 맞을 때 4,500원인데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렇게 싸게 한 것은 정부가 이제 정부와 협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윤을 당분간의 이윤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온 건데 다른 나머지 회사들은 2만 원에서 8만 원에 달하는 이제 그런 백신 1회당 비용을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백신은 선진국에 먼저 공급된 다음에 한국에는 빨라도 내년 가을에나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어쩌면 영영 이 백신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설사 내년에 백신의 개발과 접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경제가 받은 타격의 여파와 후유증은 앞으로도 상당히 갈 것입니다. 또 다음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표는 영국의 경제 전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미국의 실질 GDP에 대해서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성장 추세가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이전의 성장 추세인데요. 이후에도 21년, 22년 이후에도 그 추세를 회복하지 못할 거다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이 성공하고 또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 하는 가정하에서 전망했을 때 바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코로나19가 닥치기 이전부터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공황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10년간 장기 불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이 침체해서 새로운 위기로 향해 가고 있다는 조짐이 커져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도 기업들의 수익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이 다음 표를 보실 텐데요. 이것은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이제 만든 표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비금융 부분의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과 함께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쭉 하락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라기보다 2019년까지 쭉 하락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역사상 가장 길게 지금 이제 긴 하락폭을 그리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불황과 새로운 공황이 닥칠 거다 하는 위기감이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심각하던 심하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업들이 이윤율이 낮은 상황 때문에 회사를 운영해도 이자를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은 사상 최대로 증가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IMF 보고서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유로존 등 8개 국가에서 기업 부채 총액의 40%가 무려 40%가
그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부실과 부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올해 3월에서 4월에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그 미국과 유럽 등으로까지 확산이 됐을 때 기업들의 대량 파산과 이로 인한 그 금융공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이제 엄청난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상반기에 쓴 그 각국 정부들의 이 경기 부양책의 규모는 정말이지 엄청났습니다. 그 IMF에 따르면 그 올해 9월에서 이제 1월까지, 올해 9월 11일까지 네, 세계 각국 정부들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규모는 그 세계 GDP의 12%에 이릅니다. 그 불과 몇 달 만에 2008년에서 2009년에 썼던 것보다 더 많은 정말이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이제 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올해 그 1930년대 대불안과 같은 그런 상황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터지는 것을 일단 봉합해 놓은 것이 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채 증가로 인해서 경제의 불안정성과 모순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으로 이 그 부채가 증가한 규모를 보자면은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올해 그 이제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그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40%포인트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20%에서 360%로 올랐고, 이거는 이제 저기 약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빨간 선이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처럼 그 부채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그 앞으로는 향후 부채 위기가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가 통화와 재정 정책을 쓸 여력이 적은 그런 이제 그 신흥국들의 경우에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잠비아라고 하는 국가가 외환위기 사태를 이제 맞았는데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앞으로 그 1년에서 2년 내에 브라질과 남아공처럼 그 큰 규모의 신흥국가에서도 재정위기가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영기업들의 그런 그 디폴트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이와 같은 국가들에서의 그런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그것은 세계적 금융공황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풀어 오른 부채 위기 때문에 그 백신 개발과 접종이 성공해서 경제가 회복세에 선다 하더라도 그게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부실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에 이제 기대서 겨우 연명을 해오던 이런 경제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가 실제 회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그 이제까지 지원했던 그런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을 다시 걷어들여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테고, 이런 것이 또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이 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설사 부채 위기가 급속한 금융공황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채 부담은 무거운 추처럼 경제의 성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과 가게, 또 정부는 그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이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것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고시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케인즈주의의 일각의 주장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물론 이제 긴축론자들의 맞서려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채 부담이 자본주의 경제에 작용하는 그 악영향이 없을 것처럼 말하는 것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근본적인 모순과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세계 경제는 지금 더 한층 취약해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각국 지배자들은 그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위기가 더 파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되지 않은 이윤율, 그리고 증대하는 부채와 반복되는 경제 불안정, 양극화 심화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코로나 그 위기를 맞은 이후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한 형태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지난해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와 또 신흥국 등을 휩쓴 반란 등이 벌어졌고, 또 올해는 인종차별에 맞선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각국의 지배자들은 이처럼 심각한 위기와 저항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체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지배자들 내에서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정치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 지배자들 간의 이런 정치적 갈등은 아래로부터 저항을 고무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심각한 경제 불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경제적 지정학적 갈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지배자들은 국가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 민족주의적인 선동을 강화하면서 심각한 불황 속에서 커지는 그 피어갑 대중의 불만을 그 자국 밖으로 되돌리려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중 갈등인데요. 이 미중 갈등은 바이든이 당선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은 그 트럼프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이 더 실질적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경제 위기와 함께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 한국 지배자들의 곤혹스러운 처지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한국 지배자들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고통 전가에 맞서서 이 계급 투쟁을 전진시키려면 진정한 혁명적 관점에서 정치적 분석과 대안을 설득력 있게 내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 하는 식의 그런 개혁주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시기에 진정한 투쟁적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작은 투쟁을 전진시키려 해도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전진시켜서 그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런 혁명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부도기업을 국유화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라거나, 또는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부채를 탕감하라 하는 등의 요구를 제시하면서 노동계급의 투쟁과 연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당장에 한국에서 운동이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저변에 심대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심각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빈곤과 불평등은 커지고 있고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사진은 올해 10월에 나이지리아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정부의 식량 창고를 급습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당시에 나이지리아 청년들은 경찰의 폭력에 항의해서 이제 시위를 막 벌여왔고, 이제 경찰은 또 이들을 향해서 발포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식량 창고까지 습격을 한 것이었죠. 그 나이지리아에서는 인구의 40%인 8,3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식량을 사재기하면서 이제 분배하고 있지 않다 하고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불황 속에서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굶고 있는 아이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심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당장 한국에서의 운동 개입만을 활동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위기가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했다 하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반자본주의 사상의 매력을 느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그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의 기초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곧바로 이어서 강동훈 동지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이 한국 경제 부분에 맞춰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한 1%보다 좀 더 떨어지는 정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1930년대 대불황,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도 이 IMF 1998년 IMF 그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지금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3분기 들어서 조금 그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수출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3분기에 이제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세계적으로 1분기와 2분기에 이 경제 봉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가 엄청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급락하던 경제가 이제 3분기에 소위 이제 기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그 아주 낮아진 상황에서 조금 회복하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 아마 그런 효과를 한국도 좀 같이 보면서 특히 이제 수출이 증대하면서 조금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 뭐 아까 좀 전에 발제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계속 그 경제 봉쇄 조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021년 경제도 결코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한국의 어떤 영향도, 한국 경제도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 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 통화 공급을 굉장히 신속하게 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 금융 공황을 막았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같은 건 크게 오르고, 그다음 실물 경제의 침체는 별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국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국가들이 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수단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그 신흥국에서의 어떤 금융 위기, 뭐 통화 위기 같은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전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들에서도 특히 이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기업 부채 위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이 한국 경제에 주되게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인 수출을 보자면, 이 상반기 때 한 수출이 이미 10% 정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올 전체적으로 이 한국의 수출도 한 7, 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요. 이건 이제 올해 10월까지의 수출 증가율인데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됐던 4월에서 6월 뭐 요쯤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3분기 들어서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최근 나온 통계로 보면 11월 달에는 지금 한 10% 정도 오늘까지, 20일까지 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3분기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4분기까지도 이렇게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들이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점들은 있어서 좀 더 이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한국의 품목별로 이 수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요. 가전이나 뭐 반도체 쪽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그 비대면 산업의 그 이득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이 좀 주되게 수혜를 입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부분들에서는 특히 이제 뭐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하여 다른 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급락하고 있다는 걸 여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으로 10월 달에 좀 회복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이고, 국가별로 보면은 이 중국, 미국, 유럽에 대한 이제 수출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난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요국들로의 그 수출이 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지금 3분기, 4분기에 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텐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중국 정부가 이 코로나 극복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 자립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의 이제 부채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 국유 기업들이 이 몇몇 곳이 파산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한국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경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 중국 경제의 흔들림에 따라서 이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또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소위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 수출에 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한국에서도 이 좀비 기업이 이제 급격하게 증대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적으로 벌어졌는데, 뭐 이거는 아까도 뭐 정선영 동지도 말씀하셨지만 마이클 로버츠 등 포함한 막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2008년 위기 이후에 근본적으로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침체가 그런 상황이 이제 한국까지도 계속 이제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20년에 소위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계 기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신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근데 이것이 이제 3년이 넘게 되는 기업들을 이제 소위 한국은행에서는 이 한계 기업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런 기업이 2020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한국은행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전에는 한 14%, 15% 정도 선에서 그 유지되던 한계 기업 비중이 이번에 2020년에는 21%로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기업 5곳 중 1곳 정도가 3년 동안 지금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의 어떤 취약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수출 감소하고 연결되는 것이 또 이제 클 텐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 기업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실제 부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 이 부실 위험이 이전될 수 있다, 전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적자가 났을 때, 채권을 손해를 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당금을 지금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 이 한국의 기업들은 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막 그 자산을 매각을 한다던가 빚을 더 내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기사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빚을 더 끌어올려고 빨리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경제의 전반적으로도 취약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구조조정의 압력이 점점 한국도 커져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그 합병과 관련된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정부가 이 항공산업 부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구조조정을 좀 통해서 산업 그 경쟁력을 소위 높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런 구조조정 과정 자체가
기업주들 사이에서 굉장한 치열한 쟁투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을 이제 최종적으로 파산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그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의 지배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던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막대한 부채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게 단지 기업 부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또 특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이제 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결부돼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커다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올 여름에는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올 3월 달에 막 그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할 때는 1,500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최고점을 찍어서 2,600선까지 코스피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최근에 이런 급격한 집값 상승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최근에는 이제 그 집값 상승에 이은 전세값 상승의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전세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이런 막대한 지금 그 돈 풀리는 현상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위기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한편에선 사람들의 그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제 일자리라든지 소득의 감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의 그 가계부채 상황이나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이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부채가 이제 특히 꾸준히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 2020년에 저 95%가 넘는 저거는 사실은 그 국제금융협회에서 이건 조사한 자료인데요. 39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거의 1위였고, 증가폭도 지금 전 세계에서 홍콩이나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높은 그 가계부채 때문에 그 한국 정부들도 이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막 온갖 대출을 지금 쪼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집값이나 뭐 그 집값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에서의 어떤 지금 어려움 이런 것 등등을 만회하려고 소위 이제 영끌, 그 다음에 무슨 비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이제 또 빚져가지고서 이런 것을 투자하기도 하고, 아니면 생활상에서 이제 필요를 위해 충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커다란 위기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끝으로 더 살펴볼 것은 고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경제가 이제 굉장히 그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하면서 이 고용이 이제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 올해 10월 달에도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42만 개가 사라졌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됐죠, 최근에. 근데 사실 이 중에서 그 60세 이상 소위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 사라진 일자리는 한 80만 개 정도로 계산이 되고, 그런데다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또 한 50만 정도가 그냥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소위 쉬었음, 구직 단념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일자리 감소 개수가 한 130만 개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IMF 때 이후로 이제 최대의 상황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취업자 증감폭인데, 특히 올해 그 코로나 확산 이후에 급격하게 일자리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특히 이 서비스업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되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도소매업, 뭐 음식 숙박업, 교육 서비스 이쪽에서 이제 특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이 사라진 일자리 이쪽 부분의 일자리 중에서 절반 이상이 20, 30대 일자리,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이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상당수의 자영업자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아직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수준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앞으로 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좀 더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수출 증가가 특히 이제 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점들이 면 추가적으로 그 제조업에서도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20, 30대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일자리 감소, 그 다음에 소득 감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2021년에 상황을 보자면 이 늘어나는 부채 문제 때문에 기업 부채든 국가 부채든 가계 부채든 이런 걸 두고 지배자들 내에서도 계속 그런 갈등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당장 뭐 내년에 예산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지금 벌써부터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뭐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쟁 이런 것들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실업의 문제도 이 앞으로 또 특히 청년이나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 전반에서 불만을 계속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이 꼭 내년에 한국에서 대규모 투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불만들이 자라나고 있고 이것이 체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불만과 의구심 이런 것들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우리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